예로부터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천국에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날개를 달아 날 수 있게 된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해 한없이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신은 다시는 하늘에 닿지 못하게 바벨탑을 부서뜨리고 인간의 언어를 나눴으며, 감히 신의 위치에 도달하려 한 이카루스에겐 날개를 녹여 죽게 만들었죠. 이처럼 고대 신화나 역사 속에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싶어 신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야기 끝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감히 신의 발가락 끝에라도 닿으려고 한다면 다시는 오를 생각조차 못하게 처절하게 응징하는 듯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인간은 신이 되길 포기하고 얌전히 주제를 알며 인간으로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은 과거보다 신에 가까워졌으며,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의 권능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연구개발 중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하루에 고작 수 킬로미터밖에 걷지 못해 문명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아침에 출근 등교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쯤은 우습게 이동하고 있죠. 기원전 12세기, 그토록 번영하던 이집트 문명을 위협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오늘날 이 작은 예방접종 하나로 전 세계에서 완전 박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과학자들은 인간이 신의 발가락 끝에라도 닿기 위해 엄청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친 실험이 하나 진행되었는데요. Little Chinese girl named Lulu and Lan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Understand my word will be controversial, but I believe family need this technology. 이 실험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 실험을 진행한 허쟁쿠이 교수는 불법 의료행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실험이길래 그 중국에서 저런 무거운 처벌을 내린 걸까요? 중국 남팡과 기대 허쟁쿠이 교수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쌍둥이 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쌍둥이 아기의 아빠가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어 아기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허쟁쿠이 교수는 인간의 DNA를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 감염에 관여하는 CCR5 유전자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마치 병풍에 약한 과일의 유전자를 조작해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입맛대로 에이즈 관여 유전자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처럼 키 크고 힘세고 심지어는 잘생긴 슈퍼인간을 만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이라도 해주듯 2022년 3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PNAS에 놀라운 논문이 하나 더 게재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웨이 안창 교수팀이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아빠 없는 생쥐를 태어나게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포유류 단성생식 사례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던 미친 실험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구별되는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동물의 아기가 되고는 합니다. 쉽게 말해 엄마와 아빠 유전자가 둘 다 있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정자와 난자는 보통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서로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얀창 교수팀은 단성생식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아직 분열되기 전인 난자에 전기 충격을 주어 마치 정자가 들어온 것처럼 착각시켜 수정란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얀창 교수팀은 총 192개의 수정란을 만들어냈고, 그중 14개가 생쥐 자궁에 착상되어 임신, 이후 3마리가 새끼로 태어났죠. 3마리 중 1마리만이 어른 생쥐로 자라났는데, 놀랍게도 이 생쥐는 정상적인 루트로 태어난 생쥐처럼 새끼까지 낳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는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에게 쉽게 아이를 안겨줄 수 있으며, 각종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줄기세포를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전적 결함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제거하고 슈퍼인간을 무한정 복제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태어난 3마리의 쥐 유전자에 일부 결함이 나타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쥐보다 체중도 한참 미달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유전적 결함이 거듭된 생식 과정을 거쳐 기형적인 실험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 생식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은 미완성된 한참 모자란 실험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험에 성공하고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게다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쟁쿠이 교수의 에이즈 유전자 제거 실험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생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와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그의 연구 논문 게재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얀창 교수 실험은 허쟁쿠이 교수 실험만큼 비판받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생명과학 실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편이죠. 몇몇 분들은 과학자들의 반응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왜 나쁘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유난이지? 여러분, 유전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1986년 그리고 2011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만큼 역대급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내뿜는 방사선 때문인데요. 이 방사선은 생명체의 DNA를 파괴하면서 우리 자손에게 기형을 낳게 만듭니다. 사고가 있고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사고 지역 근처에서는 기형의 모습을 한 생명체들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죠. 이처럼 DNA의 일부분이 망가지기만 해도 더 이상 사람 혹은 동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체의 생명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DNA를 건드리게 된다면 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이은 역대급 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그렇게 탄생한 잘못된 기형 생명체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해도 우리 인류에겐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잘생기고 키 크고 힘센 우월한 슈퍼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아무런 조작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이들보다 뒤처지게 되고 결국 자연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우월한 존재인 슈퍼인간 딱 한 개체만 세상에 남게 되겠죠. 물론 당신은 없고요. 예로부터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고 싶었고 역사 속 그런 인물들은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다시는 위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 역시 신의 최고 권능이라고 불리는 생명 창조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인간은 알고리즘의 집합이다. 데이터가 쌓여 완벽한 인간이 나타난다면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또다시 신의 권능에 도전하고 있는 인간. 과연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약 100여 년 전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로 바꿔버릴 놀라운 발견을 해낸 세계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등 혼자만의 힘으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지만 그가 21세기 현재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존재했던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과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 그의 광양자 가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TV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광양자 가설이 바로 양자역학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는 천문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재미있게도 우주의 이야기를 할 때 양자역학을 빼놓고는 절대 우주의 탄생, 빅뱅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오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등 미스테리한 빅뱅의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석학들의 연구 끝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었는데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암흑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암흑에너지가 줄었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84년 이미 존재가 예견되었던 암흑물질과 달리 비교적 최근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암흑에너지. 지금으로부터 고작 40년 전쯤인 1980년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앨런 구스와 러시아의 천체물리학자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가 극초기 우주에서 어떠한 특정한 장이 급팽창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말하며 암흑에너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암흑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 우주가 95%의 차가운 암흑물질과 5%의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모형들은 실제 은하들과 은하단들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980년대 후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맙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들은 관측에서 나온 값보다 훨씬 낮은 허블 상수를 필요로 했고, 또한 거대 규모 은하가 밀집하여 존재하는 것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점점 더 멀리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1A형 초신성이라는 재미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죠. 보통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천체와의 거리를 구할 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밝기가 변하지 않는 별을 이용하고 있는데, 1A형 초신성은 이미 한참 전에 백색 외성이 된 상태로 약 130억 광년까지는 이 1A형 초신성을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을 통해 지구와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점점 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은 자신들의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점점 가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1990년대 우주론의 최대 수수께끼이자 현대 물리학의 큰 난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시카고 대학의 천문 우주 물리학과 교수 마이클 터너 교수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것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이 우주를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청력의 에너지원으로 암흑 에너지를 지목했고,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꽤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잠시 주목받긴 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일지라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저 보기 좋은 소설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ESA가 우주관측 위성, 코비, 우주배경 복사 탐사 위성, WMAP,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 탄생 직후 38만 년 뒤의 모습을 찍어내며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 없이는 현재의 우주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진 표준 이론 모형에서는 이 우주가 69%의 암흑에너지와 26%의 암흑물질, 그리고 단 5%만의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측한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구성 비율이면 이 우주의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를 팽창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35회 미국 천문학회 총회에서 암흑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발표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암흑에너지를 탄생하게 하였던 우주의 가속 팽창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듯 과거 과학자들은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통해 이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우주 모든 곳에서 같지 않고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모든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던 백색 외성이 함께 공전을 하던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하다 한계 질량에 이르러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리게 자전하는 백색 외성이 물질을 흡수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태양의 1.44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의 폭발에 따른 밝기는 일종의 보정 과정을 거치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때문에 1A형 초신성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곳곳이 세워둔 일종의 동일한 표지판처럼 연구에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가속 팽창 역시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영욱 교수팀이 칠레 라 캄파냐의 2.5m 구경 망원경과 미국 애리조나의 6.5m 구경의 MMT 망원경을 이용해 59개의 가까운 은하를 관측한 결과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관측해내게 됩니다. 2016년 1차로 27개의 은하를 관측해 같은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32개의 은하를 추가로 연구해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다를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죠. 이에 1A형 초신성을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애덤 리스가 같은 해 6월
반박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11월 연구팀은 재반박 논문을 통해 애덤 리스의 반박 자료가 오히려 연구팀의 결과를 더욱 강력히 지지한다는 반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1년 5월 캘리포니아 연구팀에 의해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로체스터대, 프랑스 소르본느대, 독일 본대, 스페인 천체물리연구소 연구자 등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꽤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이번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찬범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에서 우주 팽창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 중에서도 우주상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주상수는 기체의 압력과 밀도의 비율인 상태방정식 값을 측정하여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물리학자들은 큰 규모의 물질 밀도의 요동, 초신성의 밝기 등 다양한 관측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과 우주공간의 공류를 측정해왔죠.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주상수의 상태방정식 값인 -1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람다 CDM 모형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제공동연구진의 분석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이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슬로운 디지털 청구 측량의 자료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한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은 -0.903이었고 이번 결과가 기존의 모형과 부합할 확률은 단 0.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연구는 우주론 연구에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구한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부터 얻은 초기 우주의 팽창 역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기존 모양에서의 암흑에너지의 양과 특징을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이 오차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역시 새롭게 제기된 가설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역시 우리가 잘못 관측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암흑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단지 우리가 연구해온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충격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를 다시 써내려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신히 결론을 낸 우주 종말 이야기가 아예 딴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 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에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 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는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 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 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 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주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 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이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 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 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 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 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우주의 종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구의 수명만 해도 수십억 년 이상 남았으며 우리 인간이 수십억 년 동안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온 이야기들 역시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뒤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빅뱅 이론을 절대적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미지의 가상물질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빅뱅 이론은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긴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빅뱅 이론을 능가할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탄생한 보잘것없던 생명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당시 수없이 많이 탄생하고 수없이 많이 사라지던 하나의 종일 뿐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종과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장점 하나 없는 머지않아 멸종될지도 모르는 열등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던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떨어져 세상이 빛을 잃게 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고민해야 했고 또다시 태양이 떠올라 그들을 비춰줄 때까지 불안감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죠. 그때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은 인류에겐 구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만 년 후 인류를 구원해줬던 이 빛은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도움은 너무나도 뜨거워 인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불이었죠. 불의 발견과 함께 인류는 눈에 띄는 진화를 이루어내었고 그로부터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 두뇌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며 이제는 피식자에서 포식자가 된 인류는 이제 과거 자신을 따스하게 지켜주었던 이 빛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빛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도와준 걸까? 사실 이 빛은 신이 보낸 은총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러한 호기심은 그로부터 수백만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이제 인류는 자신들을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었던 그 빛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아직 우리 인류는 이 빛의 정체를 전부 알아내지 못했는데요. 그중 가장 이상한 건 빛은 어디에서건 초속 2억 9,979만 2,458m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와 함께 어떠한 이유에선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는 이 빛에 대해 얼마나 알아내었을까요? 또 그 빛은 도대체 얼마나 빠른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난 대사건 빅뱅. 빅뱅과 함께 비로소 2차원 우주라는 것이 생겨났고 빅뱅 직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우주는 단 1초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구성할 초기 기본 입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0초 정도 흘렀을까? 이제 이 입자들은 수없이 많이 충돌하며 더욱더 커다란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며 지금의 우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벌어진 일이 지금의 우주를 전부 결정했던 건데요. 만약 우리가 이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그 광경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또 경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타임머신이 만들어져 우리가 빅뱅 직후로 갈 수 있다 해도 우린 절대 이 당시 광경을 두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데요. 너무나도 높은 온도와 이 광경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벌어진다는 것을 감안해도 우리는 이 광경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죠. 빅뱅과 함께 온 우주를 누볐을 것 같은 자유로운 영혼 빛. 하지만 이 빛은 빅뱅 직후 38만 년간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 갇힌 채 그 어디로도 이동할 수 없었는데요. 이전까지의 우주는 밀도가 너무 높고 뜨거워 빛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없었죠.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흘러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진 38만 년 시점에서야 빛 입자인 광자는 비로소 직진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최초의 빛이 우주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초 빛의 흔적이 바로 그 유명한 빅뱅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였죠. 빅뱅 이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빛은 우주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죠. 만약 우리 지구에게 태양 같은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진작에 차갑게 얼어붙어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태양은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 지구에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주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제 그 인류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정체 빛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어디서 왔는가?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6세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뛰어난 군사력과 학술적 지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근본, 인간의 존재 이유 등 만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역사는 학술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 물이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탄생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빛조차도 물질의 한 종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빛 또한 대부분의 물질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고, 때문에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반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이되 그의 빛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은 움직이지 않으며 무언가 신적인 존재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만물은 고유의 본질적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 그는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보통의 물질과는 다르게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만 하는 조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0년경 이 세상에 천동설을 탄생시킨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빛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 빛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발명가 헤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뜸과 동시에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하는 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후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빛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 속도는 무한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572년 케플러 법칙을 탄생케 한 티코 브라헤는 우주를 관측하던 중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18개월 동안 서서히 밝아졌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티코 브라헤와 소수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고 불변한 우주라는 널리 통용된 개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몇몇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생각은 바뀔 줄을 몰랐죠. 하지만 17세기에 들어 지동설의 강력한 근거를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빈 우주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며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이 우주에는 지구와 태양을 제외한 수많은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의 수 역시 상당히 많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이 우주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밤낮 관계없이 항상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찾아온 밤하늘에는 간간히 빛이 나는 별들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케플러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생성된다고 믿었고, 만약 케플러의 의견에 따라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정렬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월식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도는 유한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고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천체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기에 데카르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빛을 추적하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하는데요. 1638년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덮개가 있는 등불 2개를 사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5마일, 대략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두고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레이에 빛을 포착한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게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 하였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 않았다면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로, 이를 당시의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빛의 속도는 미궁에 빠지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 무한설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올레 레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작 5마일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5마일보다 훨씬 멀리, 아니 아예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 2호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과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 사이에 무려 2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이론대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이 어디에 있든 월식 현상의 발생 시간은 항상 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치에 따라 발생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22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리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1200만 미터로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729년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제임스 브래들리는 지구와 태양을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하는데요. 지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로 출발한 빛이 실제 지구로 들어오는 빛과 다른 각도로 입사된다는 일명 광행차를 발견하면서 태양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8분 12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현재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 17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임스 브래들리는 꽤나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계산해낸 것이었죠. 이제 이 실험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느냐에 따라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며 좀 더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들을 고안하게 되었고, 184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폴리트 피조는 톱니바퀴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는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통해 일종의 기계를 만든 후 이 톱니바퀴에 빛을 쏴 톱니의 빛이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는 순간에 톱니의 회전 속도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가 구해낸 빛의 속도는 무려 초속 약 3억 1300만 미터로 현재 빛의 속도와 거의 4.5%의 오차범위라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실험을 진행하였죠. 계속해서 피조의 친구이자 또 다른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는 피조의 실험을 발전시켜 조금 더 정교한 실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피조가 사용한 톱니바퀴 대신 회전하는 거울을 이용해 정밀성을 높였고, 그렇게 구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9800만 미터, 현재 빛의 속도에서 오차범위 0.6%라는 말도 안 되는 정교한 값을 구해내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눈에 띄게 발전한 기술과 함께 실험은 점점 정교해졌고 1983년 개최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m 정의의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로 정의함과 동시에 빛의 속도가 초속 2억 9979만 2458m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갈릴레이가 8km 떨어진 곳에서 빛의 속도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될 만큼 빛은 가공할 만한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빛의 속도인 초속 3억 미터, 이 속도는 과연 얼마나 빠른 걸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시간이면 10억 8천만 킬로미터, 1년이면 무려 9조 4,608억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빛.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인 KTX의 최고 속도가 시속 330킬로미터.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의 이동수단인 비행기가 시속 1000km인 것을 생각해보면 빛의 속도가 정말 얼마나 빠른 것인지 한 번 더 체감이 되죠.
하지만 이는 빛의 1%도 되지 않는 속도로 빛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거리를 이야기할 때 단골로 나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3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KTX를 타고 가면 이론상으로는 약 1시간, 실제로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빛의 속도로는 단 0.0010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우리가 눈을 한번 떴다 감는 시간 정도로 서울에서 눈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면 벌써 부산에 도착해 있는 수준이죠. 벌써부터 빛의 속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거리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현재 우리 같은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긴 비행기 노선은 싱가포르 공항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무려 15,350km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대략 19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1초에 20분의 1 수준인 0.049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과거 지식인들이 빛의 속도가 무한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빛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대충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빛의 속도의 0.5% 수준으로 지구를 돌아봅시다. 이때의 속도는 무려 시속 540만 킬로미터로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그 어떠한 물체도 도달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그나마 21세기의 모든 과학기술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최고 속도의 탐사선 파커호가 초속 163km, 시속 58만 6,800km 정도이니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껴지죠. 이번엔 속도를 광속의 1% 수준으로 올려봅시다. 이제 속도는 아까의 2배인 시속 1080km까지 올라 이제 약 13초 정도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만약 인류가 빛의 속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속도를 광속의 10% 수준으로 올려볼까요? 이때의 속도는 무려 시속 1억 800만 킬로미터로 이 정도 속도로 지구를 돌게 되면 1초 간격으로 밤과 낮이 바뀌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속도를 광속의 50%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시속 5억 4천만 킬로미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낮과 밤이 무려 0.2초에 한 번씩 바뀌면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마치 카메라의 플러커 현상처럼 깜빡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의 속도는 무려 10억 8천만 킬로미터로 만약 제정신을 붙잡고 있다면 둘레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테죠. 이제 지구급 스케일에서는 제대로 된 빛의 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달까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1969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던 아폴로 11호는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하는데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라면 단 1.255초면 충분했죠. 만약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행성 간 여행이 단지 꿈속의 일만은 아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인류의 유력한 식민지 행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에 가볼까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이주하기 위해 열심히 우주선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화성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이미 화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걸린 시간은 무려 9개월. 이후 나사는 조금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2021년 퍼시비어런스 호를 다시 한번 화성으로 쏘아 올렸는데 이때는 204일, 6개월하고 2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빛의 속도로는 단 3분 2초면 충분했습니다. 빛의 속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는 허탈한 순간이죠. 그러나 이제 그 빠른 빛조차도 외부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해졌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 태양계의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빛을 쬐어주고 있는 태양빛 역시 각 행성에 도달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인 수성까지는 약 5,8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 11초. 계속해서 1억 6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금성까지는 5분 59초, 1억 5,19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까지는 8분 17초가 걸렸는데 만약 태양에 무슨 일이 생겨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8분 17초가 지나서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어 저 멀리에 있는 외부 항성 몇 개가 밤하늘을 비춰줄 뿐이겠지요. 만약 태양 옆에 가까이 있는 파커호가 우리에게 태양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준다고 해도 우리는 8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커호가 보내오는 신호 역시 빛의 일종인 전자기파로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그 신호가 도착하는 데엔 8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계속해서 2억 91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화성까지는 11분, 7억 8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목성까지는 43분, 14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토성까지는 1시간 17분이 걸렸는데 이때부터는 그 빠르다는 빛조차 1시간의 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8억 8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천왕성까지는 2시간 40분,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46억 킬로미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까지는 4시간 15분이 걸렸죠. 하지만 빛은 아직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태양계의 최외곽에 있는 수많은 우주먼지와 운석, 해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르트 구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는데 불과 17년 전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명왕성조차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였죠. 만약 오르트 구름이 실존한다면 현재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시점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정도 뒤인 2310년쯤이며 이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무려 3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때문에 인간의 기술로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빛이라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오르트 구름을 돌파할 수 있었는데 태양에서부터 시작한 빛이 오르트 구름 바깥 경계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대략 0.8년에서 1.6년, 빛의 속도로 1년 달려야 하는 만큼 먼 거리이긴 했지만 인류가 3만 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빠르다는 빛조차 이 우주급 스케일을 여행하는데 조금 벅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외부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년이 걸렸는데요. 빛의 속도로도 4.2년이 걸리는 거리인 만큼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외부 항성에 도달하는 것은 먼 미래로 느껴지죠. 계속해서 우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조건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글리제 581까지는 20년, 그보다 살짝 먼 트라피스트 행성까진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보다는 인류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인류의 멸종을 좌우할 것 같죠. 이번엔 우리 은하를 벗어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볼까요? 하지만 이제는 빛조차도 우주여행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0만 년, 인류의 역사가 이제 고작 400만 년 된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외부 은하를 방문할 수 있을지 예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국부 은하군을 벗어나는 데엔 대략 500만 년, 국부 은하군이 속해 있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벗어나는 데에는 무려 2억 6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쯤 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우주급 스케일에서는 무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화성, 트라피스트 행성, 안드로메다 은하를 넘어 꼭 도달해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의 끝이었죠. 이 우주의 끝 그 너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주의 끝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등등. 우리는 우주의 끝에 가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들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수를 써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것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주를 누비던 자유로운 영혼 빛. 빛은 감히 인간이 잡아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리 잡아보려고 노력해봐도 엄청난 속도로 인간을 피해 도망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스테리한 빛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의 시간을 투자해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을 발견해내었죠. 초속 3억 미터. 무려 1초에 3억 미터라는 속도는 이제껏 인간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미친 속도로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20세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빠르고 대단한 빛일지라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환경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우리 지구와 달리 속도를 내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만 생각해봐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마찰 덕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찰과 함께 어마어마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찰을 이길 정도로 강한 출력을 쏟아부어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공기라는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또 그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공기는 더욱더 거세게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조금 더 강한 출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공기의 저항을 덜 받도록 차체를 설계하고 아예 공기가 희박한 곳으로 간다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로 자동차의 10배에 가까운 시속 10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상황은 이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곳은 지구처럼 마찰을 일으킬 지면도 존재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공기조차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죠. 만약 우주에서 같은 연료와 같은 출력으로 여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빠르게 여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물론 빛의 속도야 워낙 빠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의 1% 정도는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곳은 우리 인류가 탐험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어쩌면 지구가 자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 이를테면 화성 같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로켓 우주선입니다. 로켓은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해 지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인데요. 많은 연료와 그를 이용한 강력한 출력으로 지면 위로 뜨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오르고 싶으면 연료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태우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이었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 혹은 컴퓨터와 여러분들도 아주 미세하지만 서로를 당기고 있죠. 하지만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질량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중력을 체감하면서 또 동시에 중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구와 지구를 떠나려는 우주선에게는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196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내딛게 해주었던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조력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지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강력한 운송수단 세턴5 로켓이었습니다. 이렇게 로켓과 우주선이 분리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지구의 어마어마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세턴5 로켓은 고도 68km, 시속 9,921km에 도달하는 데까지 무려 2,000톤에 달하는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후 1단 로켓이 분리되어 2단 로켓이 점화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단 로켓이 점화되죠. 이처럼 지구의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와 연료통이 필요한데요. 만약 우주선과 로켓이 일체형이었다면 우주선은 우주에서 쓸데없이 커다란 연료통을 들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런 탓에 아폴로 11호와 세턴5 로켓은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 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세턴5 로켓의 무게였습니다. 이 로켓의 자체 중량은 약 300만 킬로그램, 실어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약 12만 킬로그램 정도인데 이때 이 로켓에 걸리는 중력의 크기는 무려 약 3천만 뉴턴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천만 뉴턴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이고 또 이는 우리가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이겨낼 정도의 가속도로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강력한 출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양의 연료를 한 번에 태워버리면 되죠. 그런데 강한 출력을 위해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중력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보다도 강력한 출력을 위해 더욱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하고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중력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연료를 실어서 우주를 날아갈 수 없는데요. 어차피 우주는 중력이나 공기 저항도 없겠다. 강한 출력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연료의 양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속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인류는 여기서 무너질 정도로 나약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추력은 약 20에서 250mN 밖에 되지 않지만 5년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이온 엔진, 핵폭탄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핵을 이용한 엔진, 우주상에 커다란 돛을 핀 후 빛의 압력을 받아 광속의 25%까지 낼 수 있는 솔라세일 우주선 등 우주에서 보다 적은 연료로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또 고안해내었죠.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고안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10년 혹은 100년 뒤면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는 영원히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주 연구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막고 있기 때문이었죠. 비록 아직 실제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광속의 25% 수준, 초속 약 7,500만 미터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을 고안해낸 과학자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 달에 발자국을 찍고 온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우리는 빛의 속도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빛에 대한 최고의 성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이었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빛밖에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는 빨라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 빛의 속도가 초속 3억 미터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학이 진보한다면 그 정도의 한계는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빛의 속도가 한계 속도인 이유는 상대성 이론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즉 다시 말해 어떤 과학자든 빛이 어떤 방향에서 와도 항상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빛의 속도가 단순히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그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빛의 성질이 너무나도 특이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실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실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무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 역시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빛은 질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0이죠. 이는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자그마한 조약돌을 밀어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주먹보다도 작은 이 조약돌을 밀어 움직이게 하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적은 힘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조약돌보다 훨씬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같은 힘으로 민다면 과연 이 바위가 움직이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대상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매우 작은 물질이라면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99.999999%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하지만 사람을 태운 우주선 정도의 크기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는데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도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대략 6조 5천억 전자볼트였습니다.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40억분의 1 칼로리 정도로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kcal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고작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kg으로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 체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1g의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무려 150조 칼로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휘발유 200억 리터를 태워야 나오는 에너지로 2021년 대한민국 1년 휘발유 소비량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야 할 것은 바로 3000톤에 달하는 우주선이었는데 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만들려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휘발유,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힘들 것이 분명하죠.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빨라져 빛의 속도에 접근하게 되면 갑자기 그 물체의 질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상식에 맞게 흘러가지 않았죠.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그 물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보통의 속도라면 이 에너지가 온전히 물체의 운동에 쓰여 가속이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이를테면 빛의 속도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 이는 mc²였죠. 이는 mc² 혹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라고도 불리는 이 식은 질량과 에너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체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로 보통은 M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파괴된다면 mc²만큼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력을 책임져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 혹은 차세대 미래 기술로 불리는 핵융합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시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체를 가속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속도를 늘리기는커녕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면서 그 물체의 가속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가속하게 되겠지만, 늘어난 에너지만큼 질량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광속으로 만드는 데에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는 절대 광속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법칙을 정한 신이 감히 빛의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 우리는 이미 양성자를 광속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가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양성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양성자를 일반적인 물체로 바꾸고 대신 99.999999% 수준이 아닌 대략 80%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속한다면 우리는 이 넓은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언젠가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속의 80%로는 절대로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으며, 우리가 설사 물리법칙을 깨고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의 끝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죠. 1905년 빛에 대해 다룬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1915년에는 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 비록 아인슈타인은 이 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이론들은 수많은 과학자와 천문학자에게 엄청난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벨기에의 신부이자 과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풀이해내며 이 우주가 팽창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었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었는데요. 1929년 우주의 팽창을 직접 목격한 허블의 관측 이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빅뱅 당시 있었던 폭발의 관성력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외에는 우주가 스스로 팽창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992년 헝가리의 천문 물리학자 조지 펄은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 1A형 초신성에 집중하던 조지 펄은 이상하게도 이 초신성이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기존의 우주론대로라면 적어도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거나 혹은 팽창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팽창하기 시작하며 아직도 이 우주는 굉장한 성장기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팽창 속도가 이제는 빛의 속도마저 넘어버릴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현재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려도 우리는 절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것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욱 빠르니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도 절대 우주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의 연구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이 결론을 뒤집어버릴 빛의 속도 문제를 극복해버릴 방법을 찾아내고 말았는데 1969년 7월 21일 오전 2시 56분 15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내딛는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은 순간과 함께 달 표면에서의 활동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이 당시 무려 6억 명이 그 순간을 목격하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의 꿈을 품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 여행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주의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했던 탓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 꿈은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물론 지금이야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충분한 돈만 있다면 우주를 여행해볼 순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도 높아져 이제는 단순한 달 탐사가 아닌 우주의 끝으로 목표가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학기술은 아직 태양계조차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었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깨버리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우주를 여행할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속도와는 상관없이 이 우주를 여행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떠올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주 여행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블랙홀에 있었죠. 20세기 초반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던 아인슈타인.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는 다름 아닌 천문학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물리학계와 천문학계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며 교류가 없다시피 했지만 천문학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관측 결과를 상대성 이론이 쉽게 설명해주며 비로소 천체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 천문학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건 일반 상대성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었는데 1927년 벨기에의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수학적 풀이를 통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며 영원한 미스테리였던 우주의 출생을 밝혀내었고 그보다 앞선 1915년에는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베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인 슈바르츠 실트 해를 유도해내면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관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천체의 존재를 암시했죠.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은 수명이 다 되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체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천체로 이때 중력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인지라 우주에서 제일 빠르다는 빛조차도 빨아들일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때 중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영역의 크기를 구한 것이 바로 슈바르츠 실트 해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은 빅뱅 이론과는 달리 슈바르츠 실트가 예측한 블랙홀의 존재는 수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관측할 수 없었는데요. 활동을 멈춘 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블랙홀이 된다는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문제는 블랙홀이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빛조차 빨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랙홀의 존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런데 슈바르츠 실트의 예측 이후 약 50년 뒤인 1964년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X선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그들이 포착한 X선은 지구로부터 약 72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백조 자리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 양의 X선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태양 질량의 9배 정도는 되는 천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무리 백조 자리를 관측해봐도 이만한 양의 X선을 방출할 천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관측이 거듭되었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남은 마지막 가설은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라는 것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천체였고 이에 영국의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블랙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호킹 박사와 상대성 이론, 중력, 천체 물리학 부문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인 킵손 교수는 해당 천체가 블랙홀인가에 대해 내기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호킹 박사는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아니라는 쪽에, 킵손 교수는 맞다는 쪽에 걸었는데 참고로 이때 걸린 내기 상품은 성인 잡지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1990년 블랙홀의 최대 증거인 특이점을 관측해내는 데 성공하며 호킹 박사는 킵손 교수에게 성인 잡지 1년 구독권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호킹 박사와 킵손 교수 모두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맞다고 85% 이상 확인했다고 하는데 호킹 박사는 만약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일평생 해왔던 연구가 부정당하는 것인지라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는 느낌으로 블랙홀이 아니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인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해냈는데요. 블랙홀은 관측조차 힘들었던 만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특징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를 여행할 방법이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하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 하지만 그가 제시한 블랙홀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천체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블랙홀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조차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블랙홀은 당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이한 천체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지구가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돼야 했는데 일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지름 12,000km에 달하는
지구가 어떤 힘에 의해 고작 지름 1.8cm에 불과한 50원짜리 동전으로 압축되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게 했던 방정식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역시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슈바르츠 실트해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진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거울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만약 그 구멍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않아 했죠.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부로 보내진 탐사선은 무한한 곡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가 되어 어떤 물체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원자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겠죠. 또 다른 우주로 통과해 들어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 같은 것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실제로 이 다리를 통과해 거울 우주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 블랙홀을 통한 이동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으면서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신 회전하는 별은 납작하게 되어 결국 고리 모양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만약 옆쪽에서 블랙홀 안으로 우주선을 통과시키면 그 우주선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에 부딪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통해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하며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웜홀.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블랙홀과 웜홀이 단지 수학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천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블랙홀에 의해 이 우주가 종말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은 물론 우주에서 그러한 낌새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천체도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하지만 화이트홀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이 존재하고 그것을 매개해주는 것이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 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퀘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퀘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 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퀘이사의 크기는 0.01 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퀘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퀘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퀘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퀘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퀘이사를 화이트홀로 오야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물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 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손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손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 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 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손의 웜홀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의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제곱cm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손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웜홀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웜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웜홀의 모습은 킵송 교수가 자문에 참여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스텔라 속 웜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달리 왜인지 구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영화에서 로밀리는 쿠퍼에게, 아니 킵송 교수는 우리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줍니다. 시공간을 상징하는 종이를 구부러뜨려 서로 맞닿게 한 뒤 구멍을 뚫게 되면 종이 양쪽 끝에 원형의 구멍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잇는 것이 바로 웜홀이죠. 여기서 종이를 2차원 세계로 가정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웜홀은 평면의 원이 되는 것이고, 종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세계에서 웜홀은 구 형태가 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실제로 웜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신비한 형태의 구 모양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